파트 1. 혀 끝의 독재자. 포도당을 향한 생존 본능. 피곤한 오후가 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달콤한 디저트를 찾습니다. 혀 끝에 닿는 순간 찌푸려졌던 미간이 펴지고 머릿속을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현대사회는 말 그대로 단맛의 홍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화려한 설탕 코팅이 입혀진 간식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우울하거나 화가 날 때면 가장 먼저 자극적인 초콜릿이나 케이크를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집요하게 단맛을 갈망하는 것은 결코 현대인들의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식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먼 과거, 가혹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우리 조상들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 유전자에 남긴 지독하고도 강력한 흉터입니다. 이 미각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뇌가 가진 독특하고도 이기적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전체 체중의 고작 2% 정도만을 차지하는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작은 뇌는 우리가 섭취하는 전체 에너지의 무려 20%를 홀로 먹어 치우는 거대한 에너지 블랙홀과 같습니다. 복잡한 도구를 발명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고도의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인류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커졌고 그만큼 엄청난 양의 연료를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뇌가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연료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당분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뇌는 즉각적인 위기 경보를 울리며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심해지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종이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에서 어떻게든 이 포도당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능력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안에 있는 혀는 단순히 음식의 풍미를 즐기라고 만들어진 낭만적인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낯선 물질이 내 몸을 살릴 귀중한 연료인지 아니면 나를 죽일 치명적인 독약인지를 단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판별해내는 아주 정교한 화학 스캐너입니다. 초기 인류가 숲속을 떠돌며 낯선 열매와 잎사귀를 채집할 때 그들의 혀는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레이더였습니다. 식물들이 초식동물과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알칼로이드 성분의 독소는 우리의 혀에 아주 강렬하고 불쾌한 쓴맛으로 느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고 약을 먹을 때 구역질을 하는 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쓴맛이 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진화의 완벽한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부패한 음식에서 나는 역겨운 신맛 역시 미생물이 번식했다는 위험 신호로 작용하여 우리를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반면에 단맛은 우리의 혀와 뇌에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혀의 표면에 도단한 미뢰가 달콤한 분자를 감지하는 순간 뇌에는 이것이 아주 안전하고 밀도가 높은 고열량의 에너지원이라는 메시지가 빛의 속도로 전달됩니다. 단맛이 나는 자연의 식재료 중에서 인간의 목숨을 앗아갈 맹독을 품고 있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혀끝에서 단맛을 느끼는 순간 모든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고 신체적 무장해제 상태가 되도록 진화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가장 완벽하고 순수한 연료를 마침내 발견했다는 깊은 안도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달콤한 디저트를 한 입 베어 물 때 느끼는 그 평온함과 위로의 진짜 실체입니다. 인간의 혀는 태어날 때부터 쓴맛에는 저항하고 단맛을 향해서는 절대적인 굴복을 하도록 냉혹하게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농경이 시작되기 전 오직 수렵과 채집만으로 연명하던 원시시대의 거친 자연 생태계에서 단맛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정제된 하얀 설탕 가루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1년 중 아주 짧은 계절에만 열리는 잘 익은 과일이나 우연히 발견하는 야생 벌집의 꿀이 인류가 얻을 수 있는 당분의 전부였습니다. 높은 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맹수들의 위협을 무릅써야 했고, 나무에서 떨어져 벼가 부러지는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바위 틈이나 아득한 절벽에 매달린 야생 벌집에서 꿀을 채취하는 일은 수만 마리의 성난 벌떼에게 목숨을 내놓고 덤벼드는 처절한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고대의 동굴 벽화에는 가파른 넝쿨을 기어 올라가 꿀을 채취하다가 벌떼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는 초기 인류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단 한 방울의 달콤함을 혀끝에 적시기 위해 초기 인류는 기꺼이 피를 흘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단맛은 너무나도 희귀하고 얻기 힘든 기적의 보물이었기에 우리의 뇌는 이 달콤한 물질이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아주 강력하고 특별한 생물학적 보상을 내리도록 진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쾌락과 신경 흥분을 지배하는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입니다. 혀가 포도당이나 과당을 감지하면 뇌의 깊은 곳에 있는 보상회로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며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뿜어냅니다. 이 도파민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황홀한 쾌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아주 무섭고도 강압적인 명령을 함께 내립니다. 지금 당장 배가 부르더라도 눈앞에 있는 이 달콤한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먹어 치우라는 지독한 명령입니다. 내일이면 나무의 과일은 썩어버릴 것이고 벌집은 다른 동물이 훔쳐갈지 모르니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서 몸속의 두꺼운 지방의 형태로 저장해 두어야만 다가올 기나긴 굶주림과 빙하기의 겨울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가 터질 듯이 부른 상태에서도 달콤한 케이크를 보는 순간 이른바 디저트 배가 따로 열리는 기이한 현상은 바로 이 도파민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생존의 마술입니다. 우리의 뇌는 단맛 앞에서는 위장이 가득 찼다는 포만감을 알리는 호르몬의 작동마저 일시적으로 마비시켜버립니다.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했던 고대의 조상들에게 이 끝없는 식탐은 칭송받아 마땅한 최고의 미덕이자 생존 무기였습니다. 단맛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그것에 지독하게 중독되어 미친 듯이 섭취했던 개체들만이 몸에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하여 혹독한 환경을 살아남아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혀끝에 단맛에 심드렁했던 사람들은 에너지를 제때 비축하지 못해 진화의 냉혹한 역사 속에서 조용히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밤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단 것을 찾는 우리는 모두 단맛에 가장 열광하고 맹목적으로 집착했던 생존자들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후손들입니다.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인간의 뇌와 유전자는 과거의 상태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적 환경은 너무나도 기형적일 만큼 극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꿀을 얻기 위해 맹수와 싸우거나 벌떼의 공격을 받으며 절벽을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전 몇 입만 지불하면 정제된 고농축의 설탕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완벽한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가 만들어낸 값싼 설탕은 편의점의 진열대를 끝없이 가득 채우고 있으며 온갖 가공식품과 화려한 음료수 속에 교묘하게 몸을 숨긴 채 우리의 혀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밖에는 빙하기의 눈보라가 치고 있으며 지금 눈앞에 있는 단 것을 쟁여두지 않으면 내일 당장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먼 고대의 시간 속에 불안하게 멈춰서 있습니다. 풍요로운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원시적인 뇌의 보상 회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비극적인 불일치 속에서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서서히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던 가장 훌륭한 본능이 어느새 우리를 살찌우고 병들게 하는 가장 잔인한 생물학적 족쇄로 돌변해버렸습니다. 달콤함을 향한 갈망이 나의 나약한 의지가 아니라 유전자에 깊게 각인된 진화의 흉터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이 거대한 미각의 역사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작은 사탕 한 알이 그저 개인의 소소한 기호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단맛의 결정체 속에는 인류가 걸어온 처절한 생존의 핏빛 기록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한때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었던 자연의 귀한 선물이 어떻게 인간의 손에 의해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 되고 폭력적인 제국주의의 자본으로 변모해 갔는지 추적하는 일은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이면을 서늘하게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당을 향한 이 순수하고도 원초적인 생존의 갈망은 이윽고 돛을 올리고 거친 바다를 건너 수백만 명이 피를 흘리게 만드는 무서운 탐욕의 불씨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파트 2. 십자군 전쟁과 백색 황금, 권력의 맛. 혀끝의 단맛을 향한 인류의 원초적인 갈망이 그저 숲속에서 꿀을 채취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원전 327년 마케도니아의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가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 도달했을 때 세계의 운명을 뒤바꿀 아주 작고 달콤한 씨앗 하나가 서양 세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병사들은 덥고 습한 인도의 들판에서 벌이 없는데도 스스로 꿀을 만들어내는 기이한 갈대 한 그루를 발견하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도 달콤한 식물인 사탕수수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탕수수의 즙을 끓이고 졸여서 갈색빛이 도는 굵은 결정체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고, 산스크리트어로 이 달콤한 조각을 자갈이나 모래를 뜻하는 샤르카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낯선 단어가 페르시아와 아랍을 거쳐 훗날 유럽으로 건너가 슈거, 즉 설탕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발견된 이 기적의 가루는 아주 느리고 은밀하게 서쪽으로 퍼져나가며 중동 지방의 아랍인들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아랍 세계는 천문학과 수학, 그리고 무엇보다 의학과 제약 기술이 유럽보다 훨씬 더 고도로 발달해 있었습니다. 아랍의 뛰어난 연금술사들과 의사들은 사탕수수즙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주 맑고 투명한 하얀 결정체를 분리해내는 고도의 정제 기술을 세계 최초로 발명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새하얀 설탕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랍인들에게 이 정제된 하얀 가루는 식탁에 올리는 흔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설탕이 지닌 엄청난 열량과 장기간 보관해도 썩지 않는 강력한 방부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설탕은 열병을 가라앉히고 시력을 맑게 하며 노화를 방지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영험한 만병통치약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설탕은 향신료 상인들의 낙타 등에 실려 실크로드를 따라 은밀하게 거래되었고, 그 가치는 문자 그대로 같은 무게의 황금과 맞먹었습니다. 이 달콤한 비밀이 지중해를 건너 야만적이고 척박했던 중세 유럽의 심장부의 벼락처럼 떨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종교의 이름으로 치러진 거대한 피해 사륙전,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11세기 말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교도들로부터 탈환하겠다는 명분으로 십자군 원정에 나섰던 유럽의 기사들과 귀족들은 중동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자신들이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의 맛을 보게 됩니다. 십자군 병사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아랍인들이 스위트 솔트, 즉 달콤한 소금이라고 부르는 가루를 처음 맛보고는 입안에서 터지는 그 강렬하고
황홀한 쾌락에 이성을 잃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고작해야 벌꿀이나 과일즙으로 단맛을 내던 유럽인들에게 눈처럼 새하얗고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아내리며 뇌를 마비시키는 이 순수한 당분의 결정제는 마치 신이 내린 성스러운 가루처럼 여겨졌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온 병사들과 상인들의 손에 쥐어진 이 신비로운 하얀 가루는 순식간에 전 유럽 왕실과 귀족 사회를 거대한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베네치아의 탐욕스러운 상인들은 이슬람 세계와의 무역을 독점하며 설탕을 엄청난 고가의 유럽으로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설탕 1kg의 가격은 평범한 평민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결코 만져볼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으로 비쌌습니다. 설탕은 철저하게 왕과 귀족, 그리고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극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인들 역시 초기 아랍인들처럼 설탕을 약국에서 그램 단위로 달아서 파는 가장 비싼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가슴앓이, 기침, 우울증 등 모든 질병의 처방전에는 어김없이 금가루보다 비싼 설탕이 포함되었고, 심지어 흑사병이 창궐할 때도 귀족들은 설탕을 입에 물고 신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단맛이 주는 그 즉각적인 활력과 도파민의 분비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낫는 기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약용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내 설탕을 가장 사치스러운 권력의 상징이자 폭력적인 과시의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13세기 이후 유럽의 왕실 연회장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넘어 얼마나 많은 설탕을 낭비할 수 있는지가 곧 그 가문이 권력과 부의 크기를 증명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귀족들은 솜씨 좋은 조각가들을 고용해 설탕을 녹이고 굳혀서 거대한 성이나 불을 뿜는 용, 실물 크기의 사자나 독수리 모양의 정교한 조각품을 만들게 했습니다. 서틀티라고 불렸던 이 사치스러운 설탕 조각품들은 화려한 연회장 한가운데를 장식하며 손님들의 기선을 제압했고, 연회가 절정에 달하면 망치로 그 아름다운 조각들을 무참히 부수어 서로 입에 집어넣으며 자신들의 부를 잔인하게 과시했습니다.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고기와 생선, 심지어 포도주에도 하얀 설탕이 마치 눈송이처럼 듬뿍 뿌려졌습니다. 이 지독한 단맛의 과시는 결국 중세 귀족들에게 아주 끔찍하고 굴욕적인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설탕의 엄청난 칼로리와 부작용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귀족들은 매일같이 입안에 쏟아부은 그 달콤한 가루 때문에 심각한 치아 오식증, 즉 충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설탕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말년에 치아가 모두 새까맣게 썩어 문드러지고 잇몸이 녹아내려 그녀가 말을 할 때마다 극심한 악취가 진동하여 신하들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왕의 썩어버린 검은 치아가 부끄러운 질병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썩어날 정도로 많다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점입니다. 일부 돈 없는 하급 귀족들은 여왕처럼 부유해 보이기 위해 이 일부러 멀쩡한 자신의 이를 숟가루로 까맣게 칠하고 다니는 웃지 못할 희극까지 벌어졌습니다. 단맛을 향한 인간의 맹목적인 갈망이 이 이성과 건강마저 완벽하게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베네치아 상인들이 독점하던 이 달콤한 백색 황금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었고, 단맛에 중독되어버린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의 끝없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탕수수는 서늘한 유럽의 기후에서는 절대 자라지 않는 열대성 식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설탕을 얻기 위해 이슬람 세계의 눈치를 보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유럽의 군주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거대한 탐욕에 눈을 떴습니다. 베네치아의 간섭 없이, 그리고 이슬람 상인들에게 돈을 바치지 않고
자신들만의 거대한 사탕수수밭을 만들겠다는 지독한 욕망. 이 욕망은 결국 돛을 올리고 거친 대서양을 건너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게 만드는 대항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뇌를 지배한 그 하얀 가루는 이제 혀끝의 유의를 넘어 세계 지도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을 쇠사슬에 묶어 바다를 건너게 만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서막을 천천히 걷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파트 3. 피로 물든 플랜테이션. 대항해 시대의 잔혹사. 15세기 말 유럽의 권력자들은 베네치아 상인과 아랍인들이 독점하고 있던 향신료와 설탕의 무역로를 우회하기 위해 미지의 바다를 향해 앞다투어 돛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인류의 지평이 넓어진 위대한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지만 그 화려한 이름 뒤에는 단맛에 미쳐버린 제국주의의 가장 끔찍하고 탐욕스러운 얼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492년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겠다고 나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들에 도착했고 그가 두 번째 항해에 나설 때 배에 싣고 갔던 것은 바로 무성하게 자란 사탕수수 뿌리였습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서인도 제도의 크고 작은 섬들, 그리고 훗날 포르투갈이 점령한 브라질의 광활한 영토는 1년 내내 덥고 습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을 갖추고 있어 사탕수수를 재배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군주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곧바로 그 아름다운 열대의 섬들을 거대한 하얀 지옥으로 뒤바꾸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플랜테이션이란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원주민들의 땅을 무자비하게 빼앗은 뒤 오직 수출을 목적으로 한 가지 작물만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착취적인 농업 방식을 말합니다. 문제는 사탕수수라는 작물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살인적인 노동력을 요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 키의 2배가 훌쩍 넘게 자라나는 사탕수수는 껍질이 대나무처럼 억세고 잎사귀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있어 수확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사탕수수는 줄기를 베어내는 순간부터 그 속에 들어있는 당분이 급격하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수확 즉시 거대한 롤러 모양의 분쇄기에 넣고 짜내어 즙을 얻은 다음 섭씨 50도가 넘어가는 펄펄 끓는 거대한 가마솥에서 밤낮 없이 불을 떼며 즙을 졸려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오직 인간의 근육과 뼈를 갈아 넣어야만 가능한 지옥의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처음에 유럽의 농장주들은 카리브해 섬들에 살고 있던 원주민인 타이노족과 아라와크족을 노예로 삼아 이 끔찍한 노동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게 수렵과 채집을 하던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몰고 온 천연두나 홍역 같은 전염병의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 사탕수수밭의 가혹한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한 채 잇따라 자살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수백만 명에 달하던 카리브해의 원주민 인구가 사실상 멸종에 가깝게 사라져버리자 농장주들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단맛을 향한 거대한 수요는 폭발하고 있었고 제국주의의 탐욕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이때 그들의 잔혹한 시선이 머문 곳은 바로 자신들이 수확한 설탕을 팔아넘길 수 있는 또 다른 대륙, 아프리카였습니다. 인간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무역 시스템, 이른바 삼각무역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각무역의 구조는 놀랍도록 체계적이고 악랄했습니다. 영국의 리버풀이나 낭트 항구에서 출발한 노예 무역선은 총과 화약, 그리고 값싼 유리구슬 같은 공산품을 싣고 서아프리카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한 상인들은 그 무기들을 현지의 부족장들에게 쥐어주며
이웃 부족을 공격해 포로들을 잡아오도록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생포된 아프리카의 건장한 남녀와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그들은 짐승처럼 벌거벗겨진 채 노예선의 비좁고 습한 지하 화물칸에 짐짝처럼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한 뼘의 틈도 없이 사슬에 묶인 채 대서양을 건너는 중간 항로에 몇 달 동안 수많은 아프리카인이 질식과 전염병, 영양실조로 죽어나갔습니다. 배 위에서 죽은 시체들은 상어떼의 먹이로 바다에 무참히 버려졌고 살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무려 120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들이 설탕을 위해 고향에서 강제로 끌려왔으며 그중 200만 명 이상이 바다 위에서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합니다. 아메리카의 사탕수수 농장에 팔려온 흑인 노예들의 삶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름 대신 가축처럼 농장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뜨거운 낙인이 피부에 찍혔고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가죽 채찍을 맞으며 사탕수수를 베어야 했습니다. 날카로운 잎사귀에 베인 상처에는 더러운 흙과 벌레가 엉겨붙어 썩어 들어갔고 잠시라도 허리를 폈거나 쓰러지면 무자비한 매질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가장 끔찍했던 곳은 베어낸 사탕수수를 조리는 보일링하우스라는 끓는 가마솥 작업장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설탕즙의 온도는 지옥불과 같았고 졸음과 피로에 지친 노예들이 실수로 롤러기계에 팔이 끼어 들어가거나 가마솥에 빠져 산채로 끓는 설탕물에 녹아버리는 끔찍한 사고가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농장주들은 기계가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이 끼인 노예의 팔을 그 자리에서 도끼로 잘라버리는 잔혹함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살인적인 환경 속에서 사탕수수 농장에 투입된 흑인 노예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2, 3년에서 7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노예가 죽어나가도 농장주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에게 밥을 먹이고 휴식을 주어 살려두는 것보다 그들이 쓰러져 죽으면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노예를 헐값에 사오는 것이 수학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라는 끔찍한 자본의 계산법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흑인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설탕을 생산하기 위해 소모되고 버려지는 일회용 기계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와 눈부신 햇살 아래 펼쳐진 거대한 사탕수수밭은 사실 그곳에서 흘린 수백만 명의 피와 땀, 그리고 억울한 원혼들이 켜켜이 쌓인 가장 거대하고 참혹한 무덤이었습니다. 우리가 달콤함을 느끼는 그 하얀 설탕 가루의 결정체 하나하나는 쇠사슬에 묶인 채 대서양을 건너온 아프리카인들의 뼛가루와 피눈물이 응고된 잔혹한 역사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들의 피와 살을 갈아 넣어 생산된 막대한 양의 설탕은 다시 배에 실려 유럽으로 돌아갔고 유럽의 왕실과 농장주, 그리고 무역 상인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설탕으로 벌어들인 이 거대한 자본은 유럽 각국의 은행에 차곡차곡 쌓여 훗날 영국이 주도하게 될 인류 역사의 가장 거대한 변곡점, 즉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노예들의 피로 물든 사탕수수가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기계의 엔진에 불을 붙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 문명의 탄생은 귀족들의 사치품이었던 설탕의 지위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설탕은 이제 특권층의 장식장이 아니라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공장 한가운데서 하루 16시간씩 기계처럼 일해야 했던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들의 식탁 위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착취로 만들어진 하얀 가루가 이제는 또 다른 착취의 연료로 변모해가는 기막힌 자본주의의 굴레. 그 서늘한 증기기관의 소음 속으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파트 4. 노동자의 홍차. 영국의 산업혁명을 갈아 넣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런던과 맨체스터의 하늘은 거대한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매연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째로 뒤바꾼 산업혁명의 심장소리였습니다. 농촌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땅을 잃고 도시로 몰려들었고, 거대한 방직 기계가 돌아가는 시끄럽고 숨막히는 공장의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영국 노동자들의 삶은 카리브해의 흑인 노예들보다 조금 나을 뿐, 여전히 참혹한 착취의 연속이었습니다.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연약한 여성과 7,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까지 쥐꼬리만 한 임금을 받으며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씩 햇빛조차 들지 않는 공장에 갇혀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독한 노동 강도를 견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몸을 움직일 엄청난 열량이 필요했지만, 노동자들의 초라한 임금으로는 고기나 신선한 채소 같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사 먹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 대항해 시대의 잔혹한 삼강무역을 통해 영국의 항구로 쏟아져 들어온 값싼 설탕이 이 가난한 노동자들의 식탁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귀족들의 화려한 장식품이자 약으로 쓰이던 설탕의 지위가 영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인해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서민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식품으로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자본가들은 이 달콤하고 고열량인 하얀 가루의 가치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고기를 사줄 돈은 없지만 노동자들이 쓰러지지 않고 기계처럼 계속해서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 그것이 바로 설탕을 듬뿍 넣은 뜨거운 홍차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노동자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출근하기 전 아내가 끓여주는 진하고 떫은 홍차에 설탕을 숟가락으로 푹푹 퍼 넣어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밤새 굳어있던 뇌의 신경을 날카롭게 깨워주었고, 설탕의 포도당은 혈관을 타고 몸속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즉각적인 근육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빵이나 감자처럼 소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음식과 달리 설탕은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주 빠르게 칼로리로 전환되어 굶주린 노동자들의 육체적 피로를 아주 교묘하게 가려주었습니다.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던 바쁜 공장 한 구석에서 노동자들은 기계 옆에 서서 설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값싼 빵을 허겁지겁 씹어 삼키며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자본가들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길게 주지 않아도, 비싼 밥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오직 뜨거운 물과 저렴한 찻잎, 그리고 흑인 노예들의 피땀으로 만든 값싼 설탕만 넉넉하게 공급해주면 공장의 노동자들은 불평 없이 밤늦게까지 기계를 돌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설탕은 더 이상 미각을 즐겁게 해주는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기기관에 들이붓는 새까만 석탄처럼 굶주린 인간의 육체라는 엔진을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싸구려 연료이자 자본가들의 은밀한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영국의 거대한 방직 산업과 기계 문명은 결국 흑인 노예의 착취로 만들어진 설탕이 또다시 자국 노동자들의 뼈와 살을 착취하는 연료로 쓰이는 기막힌 이중 착취의 구조 속에서 그 화려한 꽃을 피운 것입니다. 설탕이 노동자들의 일상을 지배하면서 그들의 건강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칼로리인 설탕 덕분에 당장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비타민과 단백질이 완벽하게 결핍된 식단은 노동자들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영국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은 뼈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 구루병에 걸려 다리가 휘어졌고, 어른들은 극심한 영양실조와 면역력 저하로 인해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돌 때마다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죽어나갔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치아 건강이었습니다. 매일 엄청난 양의 설탕을 소비하지만
칫솔질이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없었던 노동자들의 입안은 참혹하게 썩어 들어갔습니다. 이가 아파서 밤새 잠을 설치고 뺨이 퉁퉁 부어올라도 그들은 다음날 어김없이 공장으로 출근해 다시 그 썩은 치아 사이로 뜨겁고 달콤한 설탕 홍차를 들이부어야만 했습니다. 단맛에 마비된 뇌는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파민을 요구했고, 설탕 중독은 빈곤이라는 굴레와 결합하여 영국 하층민들의 삶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설탕은 서양의 문학이나 기록 속에서도 더 이상 신비로운 만병통치약이 아닌 빈곤과 타락, 그리고 값싼 위로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의 노동자들이 설탕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16시간의 지옥 같은 노동을 끝내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좁은 다락방으로 돌아왔을 때 삶의 그 어떤 희망이나 오락거리도 없었던 그들에게 혀끝에 닿는 강렬한 단맛은 삶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하고도 처절한 도피처였습니다. 따뜻한 설탕물을 한 모금 삼킬 때 아주 잠깐 동안 뇌 속에 퍼지는 그 짧은 평온함. 그것만이 비참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가장 싸고 강력한 합법적 마약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국을 상징하는 우아한 문화로 알고 있는 티타임, 즉 애프터눈 티 문화 역시 이 슬픈 역사적 배경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물론 영국의 귀족 부인들이 아름다운 도자기 찻잔에 차를 마시며 사교 모임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영국의 차 문화가 국가 전체를 상징하는 거대한 관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 밑바닥에서 매일같이 설탕 범벅에 홍차를 들이켜며 공장의 톱니바퀴를 돌렸던 수백만 명의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카리브해의 잔혹한 플랜테이션에서 시작된 이 달콤한 착취의 사슬은 대서양을 건너 영국의 검은 공장 굴뚝으로 이어졌고 인간의 피와 땀을 담보로 한 자본주의의 가장 교묘하고 거대한 엔진을 돌리는데 완벽하게 복무했습니다. 서양의 세계가 이처럼 설탕이라는 하얀 가루에 미쳐 거대한 착취와 피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을 무렵 지구 반대편 동양의 밤하늘 아래서는 단맛을 둘러싼 전혀 다른 형태의 은밀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대에 사탕수수가 자라지 않는 서늘한 땅, 조선. 그곳에서 단맛은 영국처럼 공장 노동자들의 값싼 연료로 전락하기는커녕 오직 궁궐의 깊은 담장 안에서만 허락되는 가장 신비롭고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꿀과 조청, 그리고 왕실의 극비 문서처럼 전해 내려오던 궁중 다과 문화의 비밀스러운 기록들. 폭력적인 제국주의 대신 엄격한 신분제와 예법으로 통제되었던 조선시대 단맛의 은밀한 사치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파트 5. 조선 궁중의 은밀한 사치. 동양의 단맛. 유럽이 사탕수수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고 아프리카 노예들을 착취하며 설탕의 대량 생산 시대로 접어들 무렵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은 단맛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뚜렷한 사계절과 서늘한 기후는 열대 작물인 사탕수수가 뿌리내리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설탕은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는 사신들, 즉 연행사들이 황제에게 하사받거나 목숨을 걸고 밀무역을 통해 찔끔찔끔 들여올 수 있는 황금보다 더 희귀하고 진귀한 외국의 사치품인 당상에 불과했습니다. 당상은 왕실의 내의원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오직 왕이나 중전이 심한 병에 걸렸을 때만 약으로 쓰이는 극비의 가루였습니다. 따라서 평범한 조선의 백성들이 이 하얀 설탕을 맛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사람들은 혀끝의 단맛을 어떻게 충족시켰을까요? 사탕수수가 없는 이 땅에서 그들이 찾아낸 첫 번째 해답은 바로 자연이 준 완벽한 단맛, 꿀이었습니다.
산과 들의 지천으로 피어나는 꽃에서 벌들이 모아온 토종꿀은 조선 최고의 감미료였습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야생꿀의 양은 턱없이 부족했고, 이를 채취하는 일은 호랑이나 곰의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몹시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꿀은 지방의 특산물로서 왕에게 바치는 진상품의 가장 첫 번째 줄을 차지했습니다. 왕실과 최고위층 양반들만이 명절이나 중요한 제사 때 이 귀한 꿀을 아껴 먹을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에게 꿀 한 숟가락은 평생에 한 번 맛보기조차 힘든 하늘의 이슬과도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유일하게 꿀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독한 약을 달여 먹을 때뿐이었습니다. 너무 써서 삼키기 힘든 탕약에 꿀을 한 방울 타서 먹이는 것은 병든 자식을 살리려는 어미의 가장 눈물겨운 정성이자 사치였습니다. 꿀마저 구하기 힘들었던 조선 사람들은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여 이 인간의 힘으로 단맛을 창조해냈습니다. 바로 곡물의 녹말을 엿기름으로 삭혀서 만드는 조청과 엿입니다. 밥을 짓고 엿기름을 섞어 뜨거운 아랫목에서 밤새 삭힌 뒤 건더기를 짜내고 남은 맑은 물을 가마솥에 붓고 장작불을 떼며 하루 종일 졸려내는 과정. 이 고되고 정성스러운 노동의 끝에 탄생하는 끈적하고 짙은 갈색의 액체가 바로 조청입니다. 이 조청을 조금 더 졸려서 굳히면 단단한 엿이 됩니다. 조선의 단맛은 서양의 설탕처럼 즉각적이고 날카롭게 뇌를 찌르는 자극적인 쾌락이 아니라 은은하고 구수하게 혀를 감싸 안으며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곡물의 깊은 단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청과 엿마저도 평범한 농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간식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조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쌀이나 찹쌀 같은 귀한 곡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루 3끼 먹을 밥도 부족해 보릿고개를 넘기며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해야 했던 조선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멀쩡한 쌀을 푹푹 고아서 엿을 고아 먹는다는 것은 관가에 끌려가 곤장을 맞을 만큼 엄청난 사치이자 불법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나갈 때 조정에서는 쌀을 낭비하는 엿과 술을 만드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금주령과 금연령을 자주 내렸습니다. 서양에서 설탕이 자본주의 공장을 돌리는 값싼 에너지원이었다면 조선에서 단맛은 철저하게 지배계급의 권력과 부의 크기를 증명하는 척도이자 농민들의 피땀 어린 쌀을 농축시킨 귀족들의 호사스러운 징표였습니다. 이러한 단맛의 극단적인 통제는 조선 궁중의 깊은 담장 안에서 아주 기묘하고 화려한 다과 문화를 꽃피우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왕실 연회 기록인 진연이궤나 진찬이궤를 살펴보면 왕의 생일이나 중요한 국가 행사 때 등장하는 음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나 참품, 즉 달콤한 디저트들이었습니다. 궁중의 요리사들인 숙수들은 귀한 꿀과 잣, 참깨, 그리고 말린 과일들을 듬뿍 사용하여 다식, 약과 전과 같은 화려한 과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밀가루를 참기름과 꿀로 반죽하여 기름에 튀겨낸 뒤 다시 조청에 푹 담가두는 약과는 조선의 과자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최고급 디저트였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꿀을 흠뻑 머금어 쫀득한 약과는 입에 넣는 순간 서양의 어떤 초콜릿 케이크 못지않은 엄청난 도파민을 뿜어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궁중 과자들의 모양과 높이에 철저한 유교적 계급 질서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왕의 상에 오르는 약과와 다식은 무려 50cm가 넘는 엄청난 높이의 탑처럼 쌓아 올려졌습니다. 이를 고임상이라고 부르는데 높이 쌓아 올린 달콤한 과자의 탑은 곧 왕의 절대적인 권위와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시각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세자나 일반 대신들의 상에는 신분에 따라 고임상의 높이가 철저하게 차등을 두고 낮아졌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왕은 이 화려하게 쌓아 올린 달콤한 과자들을 신하들에게 하사함으로써 자신의 너그러움과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왕에게 과자를 하사받은 신하들은 그것을 집으로 소중히 품고 돌아가 가문이 영광으로 여기며 가족들과 조금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조선의 단맛은 단순한 미각의 쾌락을 넘어 임금의 은혜와 충성을 맹세하는 가장 고도의 정치적 도구로 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극소수의 권력자들만이 누렸던 은밀하고도 귀한 동양의 단맛은 19세기 말 개항과 함께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서양의 하얀 설탕 가루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완전히 그 지위를 잃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조청과 약과의 은은한 단맛은 혀끝을 폭력적으로 마비시키는 값싸고 강렬한 정제 설탕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굴복했습니다. 이제 단맛은 더 이상 왕실의 전유물도 가문이 영광도 아닌 누구나 쉽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흔한 일상의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하얀 가루의 무차별적인 폭격이 인류의 몸과 정신에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지 당시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세기로 접어들며 인간의 탐욕은 설탕을 완벽한 합법적 마약으로 개조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거대한 식품 자본이 저지른 충격적인 위약계의 은폐 스캔들이 그 추악한 민낯을 서서히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트 6. 거대 자본의 달콤한 로비. 현대 위약의 스캔들. 20세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병원에는 아주 기이하고도 끔찍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게 살이 찐 사람들이 가슴을 움켜쥐고 병원 문을 밀고 들어왔고 50대도 되지 않은 젊은 남성들이 길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연사하는 일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한 심장질환과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 탓으로 돌리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나도 빠르고 거대했습니다. 의학계와 과학자들은 당황했고 이 새로운 형태의 죽음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미경 아래에서 마침내 두 명의 유력한 용의자가 지목되었습니다. 하나는 고기나 버터에 들어있는 지방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의 식탁을 점령한 하얀 가루, 설탕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도 추악한 의학적 진실 공방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1950년대 영국의 영양학자 존 유드킨 교수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아주 명확하고도 섬뜩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설탕 섭취량이 증가하는 곡선과 심장병 발병률이 치솟는 곡선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드킨 교수는 설탕이 체내에 들어가면 단순한 에너지를 넘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혈관을 끈적하게 막아버리고 염증을 유발한다는 치명적인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달콤하고 무해해 보이는 이 하얀 가루가 사실은 사람들을 소리 없이 죽이는 순수하고 희고 치명적인 독약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 세계적인 설탕 소비 감소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당시 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점차 설탕의 공포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드킨 교수의 이 진실된 경고는 당시 이미 미국 경제를 쥐고 흔들던 거대한 설탕 산업계, 즉 슈거 카르텔에게는 자신들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설탕 로비 단체인 설탕연구재단은 이 엄청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아주 교묘하고도 악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던 하버드 대학교의 저명한 과학자 3명을 은밀하게 매수했습니다. 설탕재단은 오늘날의 가치로 수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연구비를 그들에게 쥐어주며 단 한 가지의 명확한 미션을 하달했습니다.
바로 존 유드킨 교수의 주장을 철저하게 짓밟아 무너뜨리고 심장병과 비만의 모든 죄를 설탕이 아닌 다른 누군가, 즉 지방에게 완벽하게 뒤집어 씌우라는 끔찍한 청부 연구의 지시였습니다. 1967년 하버드의 과학자들은 설탕재단의 입맛에 정확히 맞춘 조작된 논문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버젓이 발표합니다. 이 논문은 심장병의 원인이 설탕이라는 증거는 아주 빈약하며 진짜 범인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포화지방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논문 어디에도 이 연구가 거대 설탕 자본의 돈을 받고 쓰였다는 사실은 단 한 줄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라는 압도적인 권위의 타이틀을 등에 업은 이 조작된 논문은 전 세계 의학계와 대중매체를 단숨에 장악해버렸습니다. 언론은 연일 고기와 버터, 계란이 인간을 죽이는 원흉이라고 보도했고, 정부의 영양 가이드라인은 지방의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도록 완전히 수정되었습니다. 반면 진실을 외쳤던 유드킨 교수는 거대 자본과 결탁한 주류 학계의 조롱과 철저한 고립 속에서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학계에서 쓸쓸히 퇴출당하고 말았습니다. 설탕 산업계의 이 완벽한 범죄는 우리의 식탁을 완전히 기형적인 형태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지방이 건강의 적으로 낙인 찍히자 식품 회사들은 모든 제품에서 앞다투어 지방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지방, 저지방이라는 건강해 보이는 타이틀을 단 식품들이 슈퍼마켓 진열대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을 빼버린 식품은 종이를 씹는 것처럼 아무런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식품 회사들은 잃어버린 맛을 보충하기 위해 아주 간단하고도 파괴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지방을 뺀 빈자리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제 설탕과 액상, 과당을 미친 듯이 쏟아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지방 요구르트와 다이어트 시리얼을 먹으며 자신이 건강해지고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사실 그들의 혈관 속으로는 치명적인 설탕의 폭탄이 고스란히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조작된 의학 스캔들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방 섭취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비만율과 당뇨병 환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믿을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인류를 거대한 질병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이 추악한 설탕 로비의 진실은 무려 50년이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당시 설탕재단과 하버드 과학자들이 주고받았던 은밀한 내부 편지와 영수증들을 창고에서 찾아내 폭로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그 충격적인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거대 자본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려 왔던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탐욕은 흑인 노예의 피를 빨아먹던 대항해 시대를 넘어 이제는 하얀 가운을 입은 과학의 권위마저 돈으로 매수하여 현대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거대한 도박을 벌였습니다. 설탕은 이제 단순한 식품의 영역을 벗어나 거대한 자본이 인간의 건강을 어떻게 통제하고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끔찍하고도 완벽한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가진 진짜 공포는 썩어가는 혈관이 아니라 우리의 뇌 속 가장 깊은 곳을 조종하는 신경화학의 영역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대 식품 자본이 현대과학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혀를 어떻게 합법적인 마약의 노예로 만들어버렸는지 그 차갑고 소름 돋는 실험실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파트 7. 합법적인 마약, 도파민의 노예들. 우리는 흔히 마약 중독자의 피폐한 삶을 보며 혀를 끌끌끌끌 차지만 퇴근길 편의점에 들러 달콤한 초콜릿바를 습관적으로 집어드는 우리 자신 역시 그들과 화학적으로 전혀 다를 바 없는 지독한 중독의 늪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단순히 살이 찌고 이가 썩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신경과학과 뇌영상 기술이 밝혀낸 설탕의 진짜 정제는 인간의 뇌 구조를 물리적으로 변형시키고 파괴하는 가장 완벽하고 저렴한, 그리고 완벽하게 합법적인 백색 마약입니다. 설탕이 우리 입안에 들어가 혀의 미래를 자극하는 순간, 뇌에서는 아주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화학적 폭발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뇌 깊은 곳에는 생존에 필수적인 행동을 했을 때 강렬한 쾌감을 주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보상회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원시시대의 단맛은 아주 희귀한 에너지원이었기에 혀가 단맛을 감지하면 뇌는 이 보상회로를 가동해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문제는 정제된 하얀 설탕과 액상, 과당이 자연 상태의 과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정상적으로 농축된 당분이라는 점입니다. 한 모금의 탄산음료나 달콤한 시럽이 듬뿍 들어간 커피를 마실 때 우리의 뇌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도파민을 한꺼번에 폭발시킵니다.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설탕물을 먹은 쥐의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부위와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강력한 마약을 투여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주는 이 황홀한 쾌락의 파티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성, 즉 원래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아주 강력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게 쏟아져 들어오면 뇌는 이 엄청난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숫자를 스스로 줄여버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즉, 뇌가 쾌락에 둔감해지도록 일종의 차단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약 중독의 가장 무서운 단계인 내성의 시작입니다. 어제 먹었던 초콜릿 한 조각으로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줄어든 도파민 수용체를 억지로 깨워 다시 그 짜릿한 평온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설탕, 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단맛을 뇌에 때려 부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달콤함의 노예가 되어 쾌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단 증상이 주는 우울감과 짜증을 피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설탕을 입에 쑤셔 넣는 슬픈 쳇바퀴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현대의 거대 식품 기업들은 인간의 뇌가 가진 이 치명적인 약점을 그 어떤 신경학자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연구원을 고용해 이른바 지복점, 영어로 블리스 포인트라는 아주 차갑고도 소름 돋는 수치를 계산해냈습니다. 지복점이란 사람이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뇌에서 가장 폭발적인 도파민이 분비되어 완벽한 쾌감을 느끼면서도 결코 질리지 않고 계속해서 먹고 싶게 만드는 단맛과 짠맛, 그리고 지방의 가장 완벽하고 기계적인 황금 비율을 뜻합니다. 슈퍼마켓에 진열된 과자와 아이스크림, 그리고 화려한 소스가 뿌려진 패스트푸드들은 엄마가 만들어준 정성스러운 요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도파민 회로를 해킹하여 지갑을 열게 만들도록 조작된 고도의 화학적 알고리즘의 결정체인 셈입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자본주의가 이 설탕의 쾌락을 단순히 음식의 형태로만 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맛을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저렴하고 훌륭한 치료제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여 우리의 무의식 속에 주입합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실연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깨진 날이면 어김없이 커다란 아이스크림 통을 끌어안고 숟가락으로 퍼먹으며 위로를 받습니다. 아이가 울거나 말을 잘 들으면 칭찬의 의미로 사탕을 쥐어줍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피곤할 때도 우리는 반사적으로 설탕을 찾도록 완벽하게 세뇌되어 있습니다. 단돈 몇천 원이면 내 삶을 괴롭히는 모든 통제불능의 스트레스들을 잠시나마 완벽하게 잊게 해주는 강력한 화학적 도피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설탕은 가난하고 지친 현대인들이 유일하게 허락받은 가장 싸고 접근하기 쉬운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구원의 끝은 참혹합니다. 혈관은 끈적하게 막히고 인슐린 시스템은 붕괴되어 당뇨병이 찾아오며 무엇보다 쾌락에 둔감해진 뇌는 아주 깊고 만성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16세기 카리브해의 흑인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 사탕수수밭에서 피를 흘렸다면 21세기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도파민의 사슬에 뇌가 묶인 채 화려한 디저트 카페 앞에서 기꺼이 스스로의 건강과 돈을 착취당하는 현대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설탕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인간을 지배하는 독재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채찍과 폭력으로 사람들을 조종했다면 이제는 달콤한 미소와 폭발하는 도파민이라는 가장 우아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의 뇌를 완벽하게 정복했을 뿐입니다. 이 지독한 합법적 마약의 굴레 속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극단적인 디저트 열풍은 단순한 미식의 유행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아주 깊고 서늘한 집단적 우울증의 징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